안녕하십니까. 국립중원문화재연구소 어창선입니다. 처음에 이 강연의 수락을 좀 의뢰를 받았을 때 많이 오세요. 그러니까 조금 오신대요. 근데 오늘 이 자리가 꽉 찼었어요. 근데 지금 다행히 많이 비어가지고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요 강연의 주체는 대상은 어느 정도로 좀 잘못될까요? 했더니 일반인들이 이해하기 쉬운 정도면 됩니다라고 하는데, 제가 지금 오신 분들의 면면을 봤을 때는 저를 바로 이 중원문화를 연구할 수 있게 이끌어진 김영길 교수님하고 최일성 교수님을 비롯해서 예성문화연구회 회원님들 다 해서 거의 저보다 이쪽 지역에서는 다 전문가분들이 앉아 있어서 제가 이 강연에 어울릴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 말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저는 사실 금속 전공자도 아니고요. 그래서 얘기를 하다 보면 이 말이 맞을까라고 아마 의구심이 생길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 말을 좀 한번 들어보시겠다면 제가 거침없이 한번 가보겠습니다. 저랑 한번 같이 가보시겠습니까? 감사합니다. 네. 시간이 없어서 빨리빨리 좀 진행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핵심만 딱 집어서 한번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 의뢰를 받았을 때 참 좋은 기회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충주 지역 철이 정말 중요한데, 그리고 저희가 10년 동안 계속 철이 중요하다고 얘기를 해왔었는데 정작 그게 대회에 그렇게까지 홍보가 돼 있지는 않는 안타까운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지난 10년 동안 저희들이 이 제철 사업을 하면서 끊임없이 고대의 재련로 그리고 제철 기술을 복원하기 위한 실험도 꾸준히 해왔었는데요. 이거를 그래도 오늘 이 자리를 통해서 이렇게 홍보할 수 있고 안내해 드릴 수 있어서 기특 있게 생각을 합니다. 이 자리 마련해 주신 충주문화원의 충주연구소 정말 감사드립니다. 그럼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류는 한 200만 년 전에 나타났다고 합니다. 그 중에 주 재료는 거의 대부분이 도구가 돌을 사용했습니다. 한 99%가 200만 년 중에 99%가 거의 돌을 사용한 시간이었고요. 철을 사용한 건 불과 4,000년밖에 안 됩니다. 지금으로부터. 그러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석기 시대에 비해 짧은 철기 시대를 살고 있지만 석기 시대 인류는 정말 빠르게 발전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철이 그렇게 대단하길래 그 짧은 시간 동안 인류를 이렇게 발전시킬 수 있었을까? 그럼 그 철이 뭔지부터 한번 좀 살펴보겠습니다. 철, 아이언이고요. 원자기호 26번, 1538도에서 녹습니다. 그리고 2800도에서 끓기 시작하고요. 그리고 원자량은 55.845 수치 아시나요? 원자량 수치? 제가 그램 퍼 몰일 겁니다. 아마. 그램 퍼 몰이고요. 그리고 철은 무엇보다 늘어나는 성질이 있습니다. 돌은 깨지잖아요. 늘어나지 않습니다. 한 번 만든 돌은 그대로 사용해야 됩니다. 근데 철은 늘어나서 변형이 가능하고 가단성, 말 그대로 변형이 가능합니다. 이렇게 자르고 늘리고 만드는 데 가단성이 있어서 상당히 강하면서 자유롭게 만들 수 있는 재료였습니다. 그런데 이 철광석으로부터 순수한 철을 뽑아내는 과정은 정말 고도의 기술이 있어야만 가능했습니다. 오늘날처럼 지금 몸에 걸치고 있는 것 중에 철이 아닌, 철을 하나도 안 걸치고 있는 분은 거의 아마 없을 겁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는 고대죠. 삼국시대에는 이렇게 자유롭게 사용하는 데까지 삼국시대부터 지금까지도 상당히 오래 걸렸습니다. 철광석을 1538도까지 끌어올리는 노 시설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이 노를 끌어올리기 위한 목탄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 목탄이 마냥 공급할 수 없으니까 철광석을 녹이는 온도를 낮추기 위한 첨가물에 대한 이해도 있어야 됩니다. 즉 철에 대한 완벽한 이해가 있어야 우리가 지금 쉽게 쓰고 있는 철을 뽑아낼 수 있었습니다. 철이란 이 성질이 여러 개가 있어요. 근데 그 성질을 결정하는 건 이 탄소입니다. 철에 함유되어 있는 탄소의 양이 적을수록 순철, 연철, 선철, 주철, 강철 이렇게 바뀌게 되는데요. 얘가 단단하고요. 얘가 연해요. 그게 탄소가 얘가 적게 들은 거고 얘가 많이 들어요. 이렇게 갑니다.
철의 합금 기술이 없었던 과거에는 이 탄소량의 조절은 철의 성질을 조절하는 거의 유일한 방법이었고 고도의 기술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왜 선철과 계련철을 굳이 나눌까? 선철 같은 경우는요, 탄소가 많이 들었다고 했잖아요. 용융점이 낮아요. 그래서 우리가 솥이나 뭐 철부, 도끼처럼 만드는 주조 제품을 만드는데 상당히 유용합니다. 하지만 가단성이 떨어져요. 힘을 받으면 부서져 버립니다. 근데 탄소함량이 2% 미만인 이 계련철 같은 경우는요, 탄소함량이 적어서 녹는 점은 비교적 높지만 그리고 강성도 좀 약해요. 탄소가 없기 때문에. 그렇지만 가공하기가 좋아서 우리가 낫이나 호미 등을 만드는데 주로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사용 목적에 따라서도 이렇게 선철과 계련철을 뽑아내고 그 과정에서 주조를 하고 단조를 하고 그리고 또 계련철을 뽑았는데 필요에 따라 선철이 필요하면 여기서 탄소를 집어넣기도 하고 빼기도 하면서 철의 용도에 맞게 변형을 하는 그러한 다양한 기술들이 이제 포함이 되어 있었던 시기입니다. 그렇다면 이 철을 만드는 것 자체가 힘들었는데 왜 이렇게 힘든데 사람들이 거기에 집착을 했을까라고 생각을 해봤을 때는요, 고대 철을 만드는 것 자체가 곧 힘이었습니다. 크게 세 가지로 한번 나눠서 설명을 드릴 수 있을 텐데요. 먼저 군사력입니다. 안전적인 철의 확보는 고대 국가에서 국력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철제 무기로 무장한 강력한 군사력은 절대적인 권력을 차지하면서 고대 국가로 발전하는데 중요한 요소입니다. 지금 이 영상 같은 경우는 제가 쪽샘에서 근무할 때 쪽샘에서 나온 쪽샘에서 나온 마갑을 복원을 해서 이렇게 디지털화한 작업인데요. 이런 기마병이 한 5,000기가 저한테 달려온다고 생각했을 때는 아마 철기가 부족했던 시기에는 아마 엄청난 중압감으로 아마 다가왔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곧 군사력에 있어서 이 철기는 막강한 힘을 나타냈습니다. 또한 생산력 측면에서 보면 철의 사용은 고대 국가의 생산력을 월등하게 확대시킵니다. 당연한 겁니다. 뭐 돌로 낫을 쓰거나 돌갱이를 쓰는 것보다는 철로 만드는 것이 심경이나 그리고 농사에 있어야 효율이 좋아집니다. 즉 농사에 필요한 관계 시설을 확충하는 데 있어서도 상당한 효과를 보였을 것입니다. 그 다음 지금이야 철이 뭐 고철로 팔려봐야 뭐 1kg에 600원 뭐 요 정도 팔리고 있는데요. 그때 당시에 철은 재화의 가치입니다. 즉 재산입니다. 금과 비슷한 값의 가치를 가졌다고 합니다. 유통적인 측면에서 보면 국제관계에서도 철은 주요 교역품이었고요. 국가 간에 사신이 왔을 때 하사품으로 철을 줬습니다. 그리고 유력자의 무덤에는 보면은 여기에 그 유력자의 무덤에는 이렇게 바닥에다가 철정을 쫙 깔아놔서 부장을 하고 있습니다. 거의 금과 같은 동급의 대우를 받는 그런 제품이었습니다. 그럼 이렇게 세 가지의 중요한 목적에 따라서 철을 생산하는 데 집착을 했는데요. 그렇다면 왜 충주가 왜 철 생산의 중심지였을까라고 의문을 가질 수 있었을 겁니다. 그렇다면 그거를 한번 이제 제가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왜 충주가 철의 중심지고 철이 왜 중요한지를 한번 간단하게 말씀 한번 드리면은요. 뭐 우리가 흔히 알고 있다시피 충주는 한반도 3대 철 생산지라고 하는데요. 왜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게 일단 교통, 내륙 수로, 남 한강이 있고요. 그와 뻗어 있는 지류가 있고 내륙 교통로가 있습니다. 또한 원료는 철광석이 무궁무진합니다. 이 주변에는. 그리고 연료예요. 이 철광석을 녹이는 연료인 목탄 수급에 있어서 정말 좋은 지리적 요건을 갖고 있습니다. 따라서 충주는 철을 생산하기 최적의 장소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게 증거로서 나타나고 있기도 하고요. 그럼 교통에 있어서 먼저 한번 살펴보면 내륙 수운이 있는데요. 이 다음에 아마 좋은 체계에서 아마 보다 더 자세히 다룰 테니까 제가 간단히 넘어가겠습니다. 잘 알다시피 뭐 한강, 요도천, 달천 뭐 해가지고 이 곳곳까지 뻗을 수 있는 이 수운이 발달돼 있고요. 그리고 뭐 기록에는 아달라 이사금이라고 하지만 계림령과 중령이 개발됐다고 하고 어쨌든 서울을 가거나 부산을 가려면 충주를 거쳐갈 수밖에 없습니다. 강으로 가든 육로로 가든 간에. 그래서 교통에 있어서 정말 중요했고요. 그리고 이 물에 있어서도 한강은
서울에서 충주까지는 1년 내내 배 운행이 가능했다고 합니다. 이 충주부터 영월까지는 겨울에는 조금 운행이 힘들었나 봐요. 그래서 이 충주가 예전부터 보면은 충주에 모여 물길 또는 육로로 서울과 통하는 요충지이자 동해의 생선 그리고 영남 산골의 물건들이 모두 충주의 목계나루에 모이니라는 이중한의 택리지만 보더라도 이 충주는 전국의 물산이 집중할 수 있을 정도의 교통이 발달됐던 곳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교통 여건 하에 그 원료를 찾을 수 있는 철광석이 또 필요했어요. 근데 보시는 바와 같이 충주는 철광산이 이렇게 한 9개소가 분포하고 있거든요. 그 중에서도 충주광산 같은 경우는요, 남한에서 5번째로 많은 매장량을 보유했습니다. 그리고 80년대까지도 철광산은 운영은 됐었습니다. 하지만 뭐 지금이야 당연히 호주산의 질 좋고 값싼 철광석이 수입되면서 우리나라엔 거의 양양에서만 철광산이 좀 운영되고 있는 실정인데요. 그때 당시에는 이보다 집중되어 있는 철광산은 아마 없었을 겁니다. 지금 보십시오. 연수동 철산인데요. 이렇게 다 폐광되어 있는 상태로 출입 금지 해가지고 좀 폐허가 되어 있는 모습이고요. 그리고 여기는 만정리에 있는 철광산인데요. 그 갱에서 보면 자석을 이렇게 붙이면 이거 한 번 붙이면 떼기도 힘듭니다. 워낙 품질이 좋은 철광석이어가지고요. 그리고 원료였던 철광석을 구하기 쉬웠고 교통이 편했어. 그 철광석을 옮기기 위한 교통이 편했어요. 그러면 그 철광석을 녹일 수 있는 연료를 구해야 됩니다. 일본의 근세 제철에 이제 일본의 얘기는 한데요. 근세 제철 입지를 보면 입지를 결정하는 중요도가 철광석이 3이고 목탄이 7이랍니다. 그럼 철광석 구하는 것보다 목탄 구하는 게 더 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충주는 목탄이 많냐? 여기 보면은요. 여기가 이쪽이 충주 시내잖아요. 그러면 이쪽 부분에 보면 탄효가 500여 기가 넘게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만큼 여기서 목탄을 많이 생산했다는 증거입니다. 그래서 보면은 한정된 산림에서 그 목탄을 생산하기도 어려운데 그리고 산림을 복구하는데 오랜 시간이 걸렸음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에서 500여 기가 넘는 탄효가 있었다는 것은 목재 수급이 그만큼 수월했다라는 것을 반증하는 예가 아닐까 싶습니다. 이 목탄이 뭐길래? 나무를 쪄서 탄화시킨 목탄은 효율성을 좋게 하는데요. 일단 이동성이 좋습니다. 목탄은 나무에 비해서 가벼워서 이동이 쉽고요. 그 다음 여효율입니다. 불을 붙였을 때 연기가 없어요. 그리고 강한 화력을 유지합니다. 그리고 보관성도 좋아요. 일반 생나무 갖다 놓으면 금방 썩어버리는데 이 목탄은 나무처럼 썩지 않고 보관성에 있어서 엄청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높은 온도를 내고도 연기도 안 내고 이런 식으로 목탄이 상당히 고부가가치의 그때 당시에도 아마 상품이었을 겁니다. 그래서 철 자체는 철 만드는 것도 힘들고 그 재료인 철광석보다도 목탄 수급이 정말 중요했는데 이 충주는 그 모든 것을 다 갖췄기 때문에 이렇게 발달할 수 있었습니다. 그 기록에 있어서도 충주는 직접적으로 철과 관련된 기록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아예 우리나라 전체를 놓고 봐도 철과 관련된 기록은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요. 간단하게 한번 추정할 수 있는 것만 살펴보겠습니다. 이미 앞에 송정용 교수님하고 그리고 홍성호 교수님께서 언급을 해주셨기 때문에 저는 간단히 한번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극히 제한적인데 일본 서기에 보면 근초고항은 초고항은 매우 기쁘게 생각해서 하면서 비단, 각궁 그리고서 철정을 줘요. 40매. 지금으로 쓰면 쇳덩이 40매 준 거예요. 지금으로 치면 아마 욕먹을 겁니다. 사신한테 철정 40매 줬는데. 그만큼 가치가 있었다는 것을 아마 반증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그 기록이 언제냐고 하는 거는 조금의 논란은 있습니다. 논란은 있는데 저한테 이걸 설명하는 데 있어서 크게 논란은 안 됩니다. 4세기든 5세기든 어쨌든 충주에서 제철 산업이 한참 부흥기를 이룰 때였습니다. 그 당시에 이 철정은 재화 그리고 그 철을 생산하는 운반하기 쉽게 만드는 이 철정 등을 이 충주 탕금대 토성 일대에서 40매씩 나온다는 것은 결국에 체계적인 조업이 탕금대 토성에서 이루어졌을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백제시대 철정 유통단위가 이파이한테도 공교롭게 준 것도 40매. 탕금대 토성에서도 나온 건 40매. 그랬을 때 아마 요거는
조금 더 출토 사례가 있어야겠지만 아마 유통 단위도 아마 40매도 아마 예상해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것도 생각해 볼 수 있고요. 그리고 강수, 우리 쪽 충주의 자랑이기도 합니다. 옛날부터. 예, 그래서 보면 신라 육두품의 인물인데 중원경 사량부 출신이고 뭐 17관 등의 11관 등인 남하의 이 석채가 아들을 설득하는 그 강수의 러브 스토리에 대장장이 딸은 미천한 사람이다라고 좀 뭐 하는 부분이 좀 있으면서 이제 결혼을 반대하는 내용이 있는데요. 여기에서 있어도 이제 대장장이에 대한 내용 등이 있습니다. 이거는 아마 나중에 제가 따로 아마 선생님들 모시고서 아마 이 대장장이 집단의 그 사회적 신분 제도의 변화는 아마 따로 아마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신라 시대에도 이런 기록은 있고요. 그리고 고려 시대에는 뭐 너무나 잘 압니다. 고려 그 다인처 소민의 항전, 그리고 전쟁이 끝난 후 그 원에다가 환도 천자루, 말이 천자루지 천자루 만들려면은요, 이따가 뒤에 설명하겠지만 정말 어마어마하게 많은 양의 철광석과 목탄이 필요합니다. 엄청 힘들거든요. 예, 그거 뒤에 한번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이런 기록들이 좀 존재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 최자의 삼도부에서는 뭐 잘 아시는 겁니다. 이것도 늘 보던 것들이니까요. 돌을 뚫지 않아도 골수처럼 철이 무진장 나온다라는 이런 노래를 읊을 정도로 충주는 청을 생산이 활발했고 매장량도 상당했다는 것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조선시대에는 그럼 어땠냐? 조선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계속 철은 나옵니다. 세종실록 지리지에 철장이 있고 철은 뭐 상품은 아니랍니다. 중품 정도 되고, 그리고 토산품 중에 첫 번째로 철을 기록합니다. 그리고 그 철을 녹였던 아마 수술 제공했던 것 같습니다. 탄촌이라는 마을이 있었다라는 것도 알고 있고, 그렇다면 삼국시대부터 조선시대까지 이 끊임없이 충주 지역은 철 생산이 조선시대까지 그리고 근세까지도 아마 이어졌다라는 것을 기록을 통해서도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요거는 건너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유적도 한번 보겠습니다. 아까 성경용 교수님이 설명드렸지만 충주에서 철기를 얘기할 때 가장 대표적인 유적이 금능동 유적입니다. 아마 이거부터 거의 시작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철기 시대에 있어서는 아마 처음에는 이 충주 지역의 철기를 가진 세력은 마한에 의해서 경영이 되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백제가 이렇게 들어오기 시작하는데요. 아까도 홍성화 교수님이 말씀드렸습니다. 2000년대 이후에 갑자기 개발붐이 충주에서 일면서 이런 유적들이 확인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이와 때를 같이 해서 2006년도에 탕금대에서 이 재련로가 나오고 2007년도에 국립중원문화재연구소가 생기면서 2008년도부터 이 타평 유적을 발굴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이 백제 주거지를 찾았고요. 그 백제 주거지 곳곳에 이 구덩이 이 곳곳 벽을 따라서 이렇게 철 덩어리들이 놓여 있는 것을 보고 이상하게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2006년도에 탕금대에서 그런 또 제철로가 나왔고, 그래서 이게 우리가 알고 있는 다인철수가 대소원면만 생각했는데 이 탕금대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겠다 싶어서 그 다음부터 이제 집중적으로 조사를 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탕금대는 그동안에 대문산, 우루기 가야금을 탔던 탕금대, 그리고 신립장군이 12대에서 그렇게 12번 오르락내렸던 이런 거. 근데 거기에 하나를 추가하고 싶습니다. 백제 제철 산업단지였다라는 것을 하나 더 추가하고 싶습니다. 지금 보시는 요게 그 탕금대 일원이고요. 옛날에는 이게 섬이었습니다. 섬이요. 이게 강이 이렇게 흘러서요. 이게 섬으로만 존재했던 곳입니다. 보시면은 일제강점기 때 찍은 사진만 보더라도 여기가 강이 이렇게 치고 나가는 것을 볼 수 있고요. 예, 여기가는 섬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섬인 이유도 다 있습니다. 3D 지형으로 복원을 해봐도 역시나 여기는 섬이었습니다. 예, 다 이유가 있는 건데요. 그거는 나중에 한번 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섬 꼭대기 가장 잘 보이는 요 부분이죠. 예, 요 부분에 이렇게 토성이 있습니다. 백제의 토성이. 왜 420m뿐이 안 되는 이 작은 성이 굳이 여기에 이 섬에 들어가 있는 이유가 뭘까? 근데 또 수조에서 이렇게 철정이 40매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서는 이렇게 백제 재련로가 어마무시하게 많이 나왔습니다. 밀집도로에 있어서는 전국 최고입니다. 예. 그리고 백제 시대에 있어서도 가장 고퀄리티의 재련로들입니다. 이런 것들이 탕금대에 집중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앞에도 말했잖아요. 철은 곧 금이다. 그랬는데 이러한 사람들이 이렇게 대규모 작업을 하는데 이 사람들을 사람들이 지켜야 할 군사력이 있어야 돼요. 탕금대 토성. 탕금대 토성의 병사들이 이 사람들을 관리하고, 그리고 외부로부터의 침입을 방지하고,
그리고 강으로서 저절로 막고, 그리고 그 강으로서 철광석과 탄효를 나르고, 그리고 생산된 것들은 서울로 보내고, 모든 요건으로 봤을 때 이 탕금대가 백제의 중심이 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을 계속 이렇게 나타내고 있습니다. 저희가 조사를 했고, 그리고 새로운 하부 구조가 나오고 있고, 철광석과 이런 것들을 규명해서 어디에서 나온 건지까지도 우리가 좀 확인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곧 여기는 저희가 이렇게까지도 합니다. 저는 포항에, 여기가 삼국시대엔 포항제철소가 충주였다라고요. 그리고 동시에 첨단 산업단지였다고. 그때 당시에는 최고의 첨단 산업이었습니다. 그리고 이게 삼국시대에만 끝난 게 아니라 고려시대, 대소원면 일대 이렇게 계속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이 슬래그 양이 어마어마한, 이게 철을 만들고 나면 찌꺼기들이거든요. 이게 대소원면에서 나온 건데요. 이 양만 보더라도 철을 얼마나 많이 뽑아냈을지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고려 원에 환도 천자로 만들어서 납품을 충주에서 하라고 했으니 얼마나 많이 재련했겠습니까? 예, 그거를 아마 여기서 다 다인철소 이쪽 부분에서 아마 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살펴본 것들을 기반으로 해가지고 뭐 우리는 여태까지 그 철에 나온 최종 결과물인 철기 유물만 보고 있으면 우리 일반인들이 봤을 때 다 녹슬어 있어요. 철기 유물 땅속에서 나오면 녹슬어 있어요. 그래 별로 이렇게 봐도 금관 나오거나 뭐 이러면은요. 제가 경주에서 이제 그 대릉원 발굴을 하고 있다 보면 뭐 금부치가 나오고 은이 나오고 막 사람들이 막 그거에만 몰입이 됩니다. 근데 그 옆에 있는 철솥, 뭐 철기들은 다 녹이 슬어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의 관심의 밖이 돼버리는 거죠. 근데 현실은 철은 그때 당시에 엄청 중요했는데 철이 되게 천대받는 그런 모습을 좀 봤습니다. 좀 왜 그럴까? 그랬을 때 이제 보여주는 게 이제 조금 이제 남아있는 모습 자체가 이제 조금 초라하게 남아있고 지금은 너무나 흔하게 쓰는 것이기 때문에 귀하지 않기 때문이겠다라는 생각을 좀 하는데요. 그렇기 때문인지 이 철을 만드는 원래의 그 기술을 만들어낸 기술은 어땠을지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냥 나와 있는 그 존재 자체의 유물만 보지 얘를 어떻게 만들었는지에 대한 그 이해를 하고 싶지도 않고 별로 이해를 할 생각도 안 했던 거죠. 근데 저희 중원연구소에서는 했습니다. 한번 백제 재련로에서 철기를 한번 만들어 보자. 어떤 기술을 가지고서 이렇게 생산을 했을지 그럼 그 얘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렸지만 철은 약 지금으로부터 4,000년 전 만들어졌다고 했잖아요. 처음 만든 철은 이거예요. 이거 운철이에요. 운철. 운 속에서 떨어진 철을 이거 발굴 당시에 이 철인데요. 발굴 당시 3,000년, 지금 기원전 1,300년이니까요. 투탕카멘 무덤에서 나온 건데 녹슬지도 않았습니다. 왜냐? 니켈 함유량이 11%가 넘어가지고요. 지금으로 치면 스탱이에요. 스탱이라 가지고 녹이 슬지 않게 이렇게 나오는. 그래가지고 아마 최초에는 이 운철로 만들었던 그런 철기를 사용했던 것으로 사용이 됩니다. 우리나라는 대체로 기원전 3세기에 철기 시대가 시작됐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런데도 이때 당시에는 거의 뭐 신이 내린 거라고 하는데 지금 여기 이런 재련로에서 포스코에서는요 1년에 4,500만 톤의 철을 뽑아내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뭐 어마어마한 양을 뽑아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요거는 앞서 설명한 겁니다. 우리는 그 결과물만 바라보고 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실험을 했습니다. 13차례. 불과 지난달 며칠 전까지만 해도 14차례에 걸쳐서 이런 식으로 저희가 맨날 불을 뿜고 있습니다. 혹시 관심 있으시면 아마 오셔서 얼마든지 참관 가능합니다. 이런 이제 제철 공정에 있어서는 엄청 고된 작업입니다. 캐고 그거를 한번 구워서 선별을 해서 구워서 두드려가지고 다시 한번 녹여가지고 모양을 만들어서 완성품을 만드는 정말 고된 작업들을 이렇게만 하고 있던, 그렇기 때문에 귀했고 만들어내기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재현하기도 어려웠던 것 같고요. 이런 부분들이 계속 저희들이 실험하고 있지만 결론 지금 보면 아직까지 1500년 전 기술을 복원하려니까 너무 힘들어요. 기술이 어땠는지를 모르겠어서 시행착오를 계속 겪고 있습니다. 그리고 노의 장입량, 노 내부의 온도 유지, 불어넣는 바람의 양, 그리고 바닥에서 올라오는 습기와 공기, 하다못해 비만 와도 실험이 바로 실패해요. 습기의 영향을 엄청 많이 받습니다.
이런 어려움에 따라서 다양한 변수와 마주치고 있어가지고 우리가 실험 복원을 해나가는데 상당히 어려운 부분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 포기하지 않습니다. 끝까지 갈 겁니다. 예, 예, 이런 노력들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는데 철광석하고 수치 그럼 얼마나 많이 필요한데라는 걸 한번 이제 저희 실험회에 2019년 7차 재련로 실험을 가지고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때 철광석 300kg 넣었어요. 그리고 목탄이 거의 1톤 들어갔습니다. 철광석 300kg에 목탄 1톤을 넣어가지고 9시간 30분 동안 저희가 조업을 했어요. 1차적으로 나온 계련철이 106kg, 회수율 30%, 막강합니다. 이 정도면 완전 성공한 실험이거든요. 계련철 106kg, 3분의 2, 30%니까요. 완전 성공한 건데요. 근데 이 계련철은 쓸 수가 없어요. 불순물이 너무 많이 섞여서. 실제로는 한번 1차 한번 두드려가지고 불순물을 덜어내야 돼요. 한번 덜어냈더니 그게 35kg로 줍니다. 300kg가 35kg로 줄었고요. 거기서 그 우리 탕금대 토성에서 나온 이 철정 모양으로 철 소재로 만들려고 하니까 11매 14.42kg입니다. 그러니까 300kg를 넣어가지고 14.42kg를 얻어내는 거예요. 9시간 30분 동안. 이 모든 작업을 끊임없이 했을 때. 그러니까 그때 당시로 치면 이 철이 얼마나 귀했다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87%가 줄었어요. 이렇게 만들어냈어요. 11매. 똑같죠. 탕금대 토성에서 나온 거랑. 백제 절연로에서 만든 그리고 탕금대 유적에서 나온 철정을 한번 복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당 평균은 1.3kg, 11개를 만들어냈는데요. 그러면 근초고항 당시에 신라사진 이파이한테 준 40매 만들려면 어떻겠냐? 철광석 1톤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목탄이 3.5톤이 필요해요. 이거를 놓고서 했더니 52.4kg 정도밖에 못 만들어냅니다. 지금으로 치면 참 터무니없는 생산성 없는 일입니다. 지금 철광석 시세 볼까요? 어제 시세입니다. 어제 시세로 철광석 1톤은 14만 원입니다. 그리고 목탄 시세는 키로당 5천 원이어가지고요. 3.5톤의 목탄을 살려면 1,750만 원이 듭니다. 이거 갖고서 철정 50kg 뽑아낼 거면 안 하는 게 낫습니다. 근데 그때 당시에는 그만한 가치가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했고요. 금과 같았다고 했잖아요. 그만한 가치가 있는 거였습니다. 완성된 철광 요새 1톤은 84만 원밖에 안 합니다. 그렇다면 이 철정 52kg를 현재의 가치로 계산하면 4만 4천 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그때 당시에는 정말 귀하고 했지만 지금으로서는 이 4만 4천 원을 얻기 위해서 이 1,750만 원, 1,800만 원 가까이 거기 인건비 뺀 거예요. 이거를 투자할 리가 없다는 거죠. 그만큼 지금은 철이 엄청 흔해졌지만 그때 당시에는 이렇게라도 해서 철을 얻는 것 자체가 곧 힘이요 경제력이었기 때문에 이렇게 했습니다. 이거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산림자원을 해서는 만들어내는 수치 3.5톤이 필요하는데 이 유한한 산림 속에서 이 3.5톤을 만든다는 것 자체도 엄청나게 이제 어려워서 아까도 말했지만 그 목탄을 수급하는 게 7위 비율이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목탄이 얼마나 중요했냐는 건 단적으로 이 신라시대 헌강왕, 이 최고의 신라시대 전성기였는데요. 그 전성기 때의 이런 태평성대를 논하면서 왕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헌강왕이. 민간에서는 지붕을 기와로 덮고 밥을 스스로 짓고 뗄나무를 쓰지 않는다고 하는데 그러한가? 이게 자기가 뻐기는 거예요. 내가 정말 정치 잘하고 있지 않냐? 우리 잘 살고 있냐? 거기에 숯을 얘기합니다. 예, 뭐 뻥이 좀 있겠지만 어쨌든 이런 식의 했을 때 숯은 상당히 고급품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근데 그거를 3.5톤씩 뽑아내야 되는 거죠. 그렇다면 엄청나게 많은 힘이 필요하죠. 그거를 가지고 마지막으로 저희가 마항 금능동에서 출토된 그 칼을 한번 그 철정 갖고 실제로 1.3kg고요. 실제 칼도 한 1kg 조금 넘습니다. 그래 철정 하나가 칼 하나 만들 수 있어요. 그러면 고려시대 때 환도 1000자루 만들려면 얼마나 많이 필요한지를 지금 대략 감이 오실 겁니다. 그렇다면 그거를 한번 저희가 만드는 작업을 했는데요. 첫 번째 성형을 합니다. 이렇게 그 철정을 두드려가지고 이렇게 모양을 만들고요. 두 번째 그거를 깎아냅니다. 쇠칼로. 그리고 세 번째 뜨임을 하고 열 처리를 합니다. 철 자체가 두드려서 연하기 때문에 그를 세게 만드는 거죠. 이렇게 하고 마지막으로 이렇게 연마를 하면 최종적으로 이런 칼이 나옵니다. 지금은 여기까지 다 복원을 했는데요. 요거는 좀 보여주기 위해서 단계별 상황을 좀 보여드리는 겁니다. 실제로 작년에 발굴된 그 충주 황새머리 백제 고분군에서 출토된 이 환두도하고
요거하고 거의 비슷합니다. 마한이나 백제나 뭐 비슷비슷합니다. 예. 그랬을 때 그러한 기술로 지금까지 우리가 해온 일은 여기까지 그래도 왔다. 그리고 지난 10년 동안 이렇게까지 복원을 해냈다. 그리고 앞으로 우리가 이런 일을 하는 데 있어서 관심 좀 가져주시고 응원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내용을 이 책에 썼습니다. 예, 오늘로써 이렇게 30분 딱 채웠습니다. 예, 여기서 강연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